네, 안녕하세요. 자동제어 4.3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4장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했냐면 시스템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의 폴과 인풋의 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인풋의 폴은 false response에 영향을 주고 다음에 시스템의 폴은 true response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제 차수에 따라 나눠 봅시다, 한번. 제일 간단한 게 2차가 되겠죠, 2차. 0차 시스템도 물론 있겠죠. 0차 시스템은 입력에 따라서 바로바로 출력이 바뀌는, 그냥 스케일링만 바뀌는, 상수 배만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 하나 위인 1차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차 시스템을 보고, 그 다음에 3차 시스템, 같은 고차 시스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시스템을 보게 되면 1차 원 디멘저널 시스템이죠. 말 그대로 차수가 1인 그런 시스템입니다. 차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변수가 몇 개냐 하는 건데 그게 한 개이기 때문에 1차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럼 1차 시스템을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일반화를 시키면 이와 같이 일반화를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렇지 알파, 베타, 감마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알파가 0이 아니라면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게 되면 는 알파분의 감마 U 이렇게 되니까 결국 상수는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상수가 두 개인데 근데 왜 1차 시스템이냐 하는 거죠. 1차 시스템은 하나여야지 왜 두 개냐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개이긴 하지만 이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특성에 주어진 시스템의 특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B가 되겠습니다. 이 B는 시스템의 특징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응답의 크기에만 영향을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입력이 U가 들어가는데 입력이 지금 응답의 특징에 해당되는 모델은 BU와 같이 써 있는데 만약에 내가 U에다가 어떤 사람이 3 곱하기 t를 넣었다. 혹은 어떤 사람이 4 곱하기 t를 넣었다 하게 되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나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그럼 이걸 바꾸게 되면 전체 값을 또 똑같은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값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인풋을 바꿈으로 해서 이걸 바꾸면서 얼마든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따라서 이 B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시스템의 특징을 대변하는 그런 파라미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변하는 건 뭐냐? A다. 빨간색으로 써 있는 A다. 라는 거죠. 아, 정말 그러냐? 네, 그걸 한번 보고 싶다. 그죠? 밑에 있는 그림 잠깐 언급할까요? 네, 그래서 주어진 시스템이 이렇게 됐을 때 전달함수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걸 나누어 그리면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두 개의 곱셈이 될 테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응답의 크기에만 곱하기 b니까 크기에만 영향을 주고 특징, 모양에는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특징을 한번 보자 라고 했는데 갑자기 보게 되면 느닷없이 b가 a로 바뀌었어요. 또 원래 b였는데 이게 a로 바뀌었죠. 이거랑 같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같은 걸로 바꿨냐?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제 이런 식을 다 바꿔놓고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바꿨냐면 편의상 그렇습니다. 편의상. 뭐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렇게 A로 바꾸는 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에 더 쉬우니까, 편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편리하냐면 어, 주어진 시스템에 유닛 스텝을 넣었다고 합시다. 유닛 스텝을 그러니까 일자리. 예. 그러면 응답이 B를 기준으로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런 모양이 되는데, 혹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어떤 값이 되는지는 이 값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게 dc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뭐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이 두 개의 b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을 배울 때 우리가 라플라스에서 파이널 밸류 티어럼이라고 하는 거 배웠던 거 있었어요. 표에 파이널 밸류 티어럼이라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자, 이런 시스템에 이런 입력을 넣었을 때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값은 여기다가 s를 곱하고 s를 0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럼 이거 사라지고 이게 사라지니까 2분의 a가 되겠죠. 즉 1이 된다는 거죠. 1이 된다. 즉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1이 된다는 거죠. 1. 그러면 입력이랑 이거랑 겹치게 되겠죠.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출력이 이렇게 돼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겹치게 된다는 거죠. 겹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기 훨씬 쉽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 이게 몇 프로나 갔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일반으로 이제 금방 쉽게 알기가 어려운데 갖게 되면 대충 몇 프로 갔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단지 그런 것 때문입니다.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쓰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DC 개인이 1이라는 게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남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타우, 여러분 공업사 시간에 배웠던 타임 컨스턴트 있죠. 타임 컨스턴트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진 시스템의 응답을 보게 되면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1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응답의 수식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런 입력을 넣었는데 출력은 여기 파란색처럼 이런 커브를 나타내게 됩니다. 나타내게 되고 주어진 시스템이 폴이 이렇게 됐을 때 폴이 마이너스 A에 있죠. 그러면 이제 이 A분의 1 이 타우가 되고 이게 타우 이게 타임 컨스턴트가 되는 거죠. 타임 컨스턴트. 전체 응답의 63.2% 정도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구나.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똑같은 그림이 지금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과도응답이 시스템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에 수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수령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수령하기 전까지 여기에서 특징은 어떠냐? 이게 저 특징을 어떻게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정량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사람들이 정의를 합니다. 사실 아무거나 정의해도 되죠. 여러분 마음대로 정의하면 됩니다. 정의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사람들이 같이 동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메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그 정량화된 그 인덱스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타임 컨셉트입니다. 여러분 공업사 시간을 배우고 이제 회로 이론 시간을 배웠던 타임 컨셉트에서 전체 시스템의 응답에 대충 이 정도까지 63.2% 정도까지 변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다. 라고 이제 정량화해서 공유를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은 대충 타임 컨셉트 타우가 얼마야. 그러면 응답의 속도가 변해라 라고 했을 때 얼마큼 빨리 변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인덱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라이즈 타임입니다. 라이즈 타임. 라이즈 타임 뭐냐면 마지막에 최종치로 갈 때까지의 10%에서 90%까지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슬라이드 보게 되면 자, 지금 마지막이 어디냐면 여기죠. 이거의 90%, 이거의 90%, 이거의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1이니까 아까 a분의 a로 했기 때문에 1이죠. 그러니까 0.1에서 0.9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2였다고 한다면
0.2에서 1.8까지가 되겠죠. 이 라이스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음, 마프 1에서 디지털 시스템을 할 때 그때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하드웨어 칩들의 데이터 시스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널리 활용되는 그리고 중요한 그런 파라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틀링 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즐겨 씁니다. 세틀링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과 그때 현재 값과의 차이가 얼마 이내에 들어갈 거냐 하는 거죠. 예, 궁극적으로는 거의 같아지는데 그러면 몇 프로 안에 들 때까지 얼마가 되고 몇 프로 안에 들 때까지 얼마가 될 거냐 하는 거죠. 그 오차 범위 몇 프로 안에 들 거냐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1%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2%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5%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책에선 주로 그 중에서 2%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 2%에 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시정수의 타임 컨서트 4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시간이나 혹은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은 앞서 얘기했던 정의를 따라서 주어진 이 파란 곡선의 프로파일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정의, 이런 정의, 이런 정의를 적용하기만 하면 혹은 이런 정의를 적용하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라이스 타임을 보게 되면 이런 걸 써놨는데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외워둘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스템의 밴드위스 잘 모르겠다. 밴드위스를 근사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그 시스템에다가 스텝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라이스 타임을 측정해보는 거죠. 측정을 해보면 측정한 값과 이 관계식으로부터 거꾸로 주어진 시스템의 밴드위스를 근사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2장과 3장에서는 모델링을 했는데요. 이 모델링 할 때 우리가 모델링 하고자 하는 대상을 보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물리적인 법칙을 적용하고 수학적인 법칙을 적용해서 모델을 구조를 해냈습니다. 반대로 주어진 시스템 모델의 블랙박스다 그런 경우도 있죠.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다. 근데 입력을 내가 신호를 넣을 수 있고 출력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이런 입력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 관계로부터 거꾸로 이거를 역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죠.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시스템이 1차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다만 A하고 B를 모른다. 이 두 개가 아직 모르겠다. 언노운이다 하는 거죠.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죠. 이 구조가 이렇다는 건 아는데 A, B 이 파라미터 값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렇다면 정보가 최소한 두 개가 필요하겠죠. 서로 다른 정보 두 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유닛 스텝을 넣는다는 얘기죠. 유닛 스텝 짠 넣었어요. 그러면 응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응답 이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점들로 무한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두 점을 활용하게 되면 수식을 알고 있고 데이터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A, B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꼭 선형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선형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수치해법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A, B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곡선의 모양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A하고 B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 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예.
반드시 이걸 해야만 하는 것, 이런 방법을 써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하는 거죠. 음. 자, 앞서 있었던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자, 이런 그림이. 앞에 그림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스템이 이렇게 생겼나 봅니다. 이게 아직 모른다는 거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봤더니, 이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어떤 값을 수렴하더라. 근데 그 값이 이렇더라라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응답이 이렇더라라고 했죠.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하면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이 전체 값이 이렇더라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건 0이 되겠죠. a가 0보다 크면. 그럼 이 값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응답에 대해서 이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값에 63.2% 정도 되는 값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봤더니 대충 이런 정도가 걸리더라 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타우죠. 지정수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A 역수죠. 1 over A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A가 얼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를 알면 그 A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제 B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A와 B 두 개의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꼭 그래야만 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언노운은 두 개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두 개 쓰면 됩니다. 아무거나 두 개. 아무거나 두 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치해법을 쓰든 뭘 쓰든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A, B 값을 거꾸로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알고 싶은 주어진 시스템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블랙박스라 할지라도 입력을 뭐 넣고 출력이 어떻게 나오고 이 데이터로부터 역으로 A, B 값을 알아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요수 끊고 이어서 4.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